77회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횟수입니다. 이렇게 자주 개정된 법이 있나 놀라울 정도인데요. 수차례 개정해도 여전히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거대 양당 제도를 공고히 만들고 시민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게 만들죠. 12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개혁의 도마 위에 선거제도가 오른 것인데요. 우리 정치제도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짚어보겠습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4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호정입니다. 네, 강민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혜영입니다. 네, 한 주 만에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가 또 돌아왔는데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가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였잖아요. 그래서 태안에도 좀 다녀왔고 토론회도 참석을 하면서 노동의제를 좀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홍보본부에서 쇼츠 3개를 올렸거든요. 1분짜리 영상 3개를 올렸는데 청년 남성 대변인 3분의 브리핑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의당에 청년 남성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잘 그렇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각 잡고 만들어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류호정 의원님 만드셨어요? 네. 아, 직접 편집하셨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채용된 분들이 출근할 예정이어서 드디어. 네, 제가 그냥 잠깐 시간 내서 만들었고요. 각각 또 개성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김창인 대변인님은 자영업자로 일을 하셨고요. 또 김지수 대변인님은 20대이면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배달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승재 대변인님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각각의 개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브리핑을 보면 참 다채롭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12월 9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 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본회의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인데요. 근데 그 이틀을 남겨놓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청년들한테 뭔가 강연 같은 거를 가는 자리에서 이제 그 입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 시민들을 너무 모멸감을 주는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외쳤더니 그걸 이렇게 듣고 나서 다 했죠? 그리고 그냥 이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이제 정말 너무 분노스러운 상황이 5년 전에는 나중에였다면 5년 후에는 그게 결국에는 다 했죠로 기결되는 이런 놀라운 인권의 퇴행을 보면서 이제 규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 정기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목표는 이룰 수가 없게 됐지만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12월은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바로 임시회 개최해서 연내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투쟁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제일 집중했던 건 아무래도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좀 미안해하면서라도 나중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새 염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다 했죠라고 하고 떠나더라고요. 아, 정말 섬뜩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영국 대표께서도 잔인한 미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런 기본적인 아무튼 눈앞에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냉소 이런 것들 느낀 분들이 정말 많았죠. 정의당이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데 그 농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성을 원래 이제 저희가 이 정기국회 내에 제정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기국회와 동시에 농성을 종료하게 됐고, 근데 농성이 끝났다고 저희가 이 투쟁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 제정의 투쟁의 방향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각 당의 의원들을 최종적으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이 결자해지 측면에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뭐 다른 분이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호가호위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5년 전에 나중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말할 기회를 성소수자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풀기 어렵게 만들었었던 그 문제를 떠나기 전에 당신이 풀어라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강력하게 연내 제정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영원님 고생
입니다. 우리 농성도 계속 하시고. 아이 뭐 원내에서 다 같이 고생했죠. 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엄청 바쁘게 보냈는데요. 사실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디오에 2번 나갔고 그 언론 인터뷰를 한 3번, 4번인가 했습니다. 네, 요즘 저기 청년 선대위를 하시는 분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좌담회하거나 뭐 토론 시켜놓는 그런 기획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이 조합으로 계속 찾아주시고 계시고 찾아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만나기만 하면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서로의 대선 후보를 이제 공격하면서 둘만 서로 계속 정쟁적인 이야기만 해서 사실 정책적인 이야기나 정의당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보다는 청년 정치인들 좀 자주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대표로서 가는 거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정치 현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좀 이슈가 된 것들도 많았는데 여성 혐오가 좀 키워드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하기까지 이제 벌어진 일들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 줄리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여성 혐오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현상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여혐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공직 후보자도 아닌 그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을 마구 들쑤시는 어떤 여론이 있었잖아요. 언론은 아니고 어디 유튜버들이 막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아마 민주당은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고 잠자코 있다가 좀 스스로 물러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사까지도 좀 공개를 해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 운운하면서 모든 공격을 이제 조 교수 혼자 감당하게 한 민주당이 좀 비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은근히 함께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후보 정도까지 한 사람이 나서서 뭔가 공격을 하진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조 교수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줄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님이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뭐 줄리 주얼리 그거 맞죠? 네. 뭐 줄리가 아니라 주얼리였냐 뭐 그런 글들을 올리는가 하면 뭐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무를 꿈꾸는 김건희 씨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국무라는 표현도 너무 좀 구려요. 어쩌다가 이분이 이렇게 되셨죠? 생각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심상정 후보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검증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심 대표님도 사실 청정수니까 아 그렇구나. 시끄럽지 논란이 안 되잖아요. 아, 배우자분도 그렇죠. 논란이 안 되는 거죠. 뭐 약간 그건 슬퍼지는데. 아니, 사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런 논란이 없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청렴한 것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근데 적어도 심상정 후보님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과 관련한 공격을 하지는 않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심상정 후보의 후보로서 그 다른 두 당의 이제 후보들이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고발사주 의혹이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한 거고 배우자님의 어떤 남성성에 대한 공격은 없긴 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조신하다 뭐 이런 종류의 평가들은 있지만 어쨌든 특히나 여성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적인 어떤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낙인들을 씌우고 그것을 후보의 흠결로 이제 확장해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정말 배우자 네거티브를 통한 후보자 네거티브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정말 너무 환멸이 드네요. 아니 뭐 당연히 뭐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뭐 학력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무슨 직업을 어떻게 가졌었는지 그 직업에 뭔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 같은 것들은 이제 좀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레거시 미디어보다 이제 그 뉴미디어나 1인 미디어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좀 생긴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조동연 교수에 대해서 그런 과거 폭로를 한 곳이 가로세로 연구소였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데가 열린공감 TV잖아요. 그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 매체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보도를 했을 때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는 그걸 통제를 하고 또 책임을 씌워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치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게 그리고- 만들어야죠. 사실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극적인 방송을 해서. 이제 그런 대책을 정의당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이 됐다가 사퇴하신 노재승 씨 관련한 거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국밥 안 나왔다고 사람 죽인 자다 이런 식으로 폄하 발언을 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한 맺힌 게 많고 검정고시 출신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총체적으로 혐오 덩어리. 맞아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어떤 말들을 한 것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해명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악질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에 가까운 대답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대사라는 걸 인정합니다 수준이었잖아요. 전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크게 반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봤을 때. 근데 드러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분이 사퇴하기까지 3일이 걸렸잖아요. 처음에 인선이 되자마자 사실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느라고 그 시간이 걸렸던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본부장님과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언론이 확대 해석한 거다. 그리고 청년이 이런 과거에 이런 발언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마디여야죠. 그러니까 자꾸 전 그게 진짜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에 담겨있는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사람의 해명에서 떳떳하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극우적이고 정말 5.18을 폭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관이 남아있다는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뭐 스스로 사퇴를 할 것 같지는 않던데 뭔가 딜이 됐는지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뭐 옳은 소리? 그 채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쓴 것 같은데 그죠? 네. 보면서 이제 사퇴는 했지만 퇴사는 안 했구나. 뭐지? 거기서 계속 그 발언을 하시는 거니까 그 마이크를 계속 쥐고 계실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국민의힘이 뭔가를 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력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이런 극우적인 생각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뿐이지 그걸 이제 품고 있는 세력이라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제 중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전면에 그러니까 세울 수 없었을 뿐이지 안에서 저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하도 밖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퇴를 시킨 거지.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가 그 발언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거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확대 해석한 거다. 언론이 뭐 이제 그렇게 사람을 조리돌림한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그대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재승 씨가 그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한 폄하를 하기도 했지만 또 특히 가난한 사람은 맺힌 게 많고 검정고시 출신은 열등감이 많다. 이런 발언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한 기득권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120시간 노동이나 아프리카 손발 노동 이런 발언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어떤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굉장한 무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떤 일들이 정치권에서 있었는지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지긋지긋한 양당 중심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 어떤 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오늘 본론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지난 총선 전에도 정치개혁 특위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개특위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은주 의원님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제 첫 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고요. 어제인 12월 9일에 인트로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문을 열기는 했는데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이번 정치개혁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이 현재 가 계시고요. 이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사안, 예를 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확성장치 소음 규제 같은 내용들, 그리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현행 만 25세 이상인데요. 이번에 아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뭐 큰 내용은 없고 뭐 인사 정도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모시고 싶었지만 오늘 말고 한 1월 즈음에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쌓였을 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방향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사표론을 없애는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왜 이렇게 의석이 적은가? 정의당이 이렇게 의석이 적은 원인도 바로 이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듣는 분들이 매우 당황해서 뭐 비교섭이 뭐 정개특위가 뭐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가지던 분들은 근데 조금 더 템포 조절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치개혁이 왜 오늘 저희가 중요한 아젠다로 3주 내내 페미니즘 얘기하다가 갑자기 꼽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뭐냐라고 하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뭐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냐, 결정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양당 중심의 정말 대결 정치, 진영 논리 안에서 이 제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제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양당 구조를 깨야 되고 이걸 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의당이 지금 주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라고 하는 운동장조차도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 이걸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작은 정당도 노력을 하면 시민들의 득표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얘기할 때 가지고 있는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치개혁 특위가 또 열렸고요. 네, 이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냐라는 것이 사실상 선거제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선 시기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심상정 뽑으면 뭐 윤석열 된다. 아이고. 네. 이런 이제 정의당 뽑으면 사표 된다. 국민의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정의당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선거제도에 있거든요. 선거제도 자체가 큰 당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작은 당은 크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그런 장벽처럼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류호정 의원님이 이번 21대 국회 정개특위 논의 안건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일단 피선거권 연령 하향인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이 25세죠? 그렇습니다. 25세 미만 청년들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 총선 때 하루 차이로 출마를 못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같이 원통함을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저랑 경쟁하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나이가 안 돼가지고 경쟁을 못하겠네. 이런 불합리한 일이. 하루 차이가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차이 아니었어요? 제가 새벽 1시 20분에 태어나가지고 사실 1시간 20분 차이였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 제도가 18세부터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 출마할 권리는 만 25세가 돼야지 주어지는 현실이라서 이 연령 제한을 보다 낮춰서 선거권 연령과 같게 하면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직접 20대 초반 청년들도 출마를 하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개특위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은주 의원님이 전담으로 거의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이랑 연동하도록, 그러니까 현재 만 18세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피선거권도 만 18세가 되는 그런 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꼭 반드시 정개특위에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모두 다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빠른 통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게다가 선거권, 피선거권이 이렇게 됐는데 이 선거권 연령이랑 연동돼 있는 게 또 정당 가입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 가입 연령을 근데 이거하고 굳이 이렇게 커플링을 해놔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정당에 가입해서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도 전 이번 정개특위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논의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의당이 이원주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선거권 특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뭐랄까요 꼰대같이 굴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청년들을 위한 뭐 정치를 하겠다고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18세 선거권 운동을 할 때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준표 의원이 대표였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마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다 했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때는 홍준표 의원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나머지 정당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제 18세 선거권을 통과를 시켰던 건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수 정당은 젊은 사람들이 안 찍어준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 지금은 만약에 피선거권을 낮추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하면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오겠지라고 아마 당리당략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낮아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 피선거권 40세로 돼 있는 것까지 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니까 야당 휴게실에 가면 많이 뵙게 되는데요.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선출하던 그 시기에 저한테도 뭐 출마 안 하냐고 이렇게 장난스레 물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다음에도 안 되고 다다음에도 안 된다. 멀다 멀어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헌법 개정부터 해주셔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이라고 했었죠. 다음에는 출마하실 수 있도록 빨리 그러게요. 개정을 해야죠. 만약에 만 40세 제한이 없었으면 대선 후보들의 얼굴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훨씬 다채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 후보도 과연 윤석열 후보였을까? 달랐을지도. 정의당의 얼굴은 네, 우리 심상정 후보가 네, 최고죠. 너무 갑자기 정치적인 선언하네. 발언인데. 이 대선하고 또 관련해서 제일 또 중요한 문제가 결선 투표제 도입인데요. 일단 21대 정개특위 논의 안건으로 1차 회에서 합의된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정의당한테도 중요하고 또 이 제3지대에 정말 중요한 법인데 결선 투표제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결선 투표제라는 건 대통령을 2번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등 후보를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하게 만드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런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아까 강민진 대표가 얘기하셨던 종류의 사표론 같은 것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에 1, 2위 후보를 통해 가지고 결선을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소신 투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내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 내지는 내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의 후보에게 소신껏 나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를 표명을 해서 설령 그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는 출마하는 후보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카드로 써서 어떤 이 정치에 있어서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3, 4등 했던 후보의 그 지지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3, 4등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책들도 일부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사표론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가
없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양당제를 고착화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 거 싫으면은 윤석열 찍어야 되지 않겠냐, 윤석열 되는 거 싫으면 이재명 찍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정의당이 가장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심 후보님이랑 회동을 했었을 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안철수 후보님과 심상정 후보님이 이 결선 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공동 정책 토론회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3지대의 소수정당 후보들이 좀 더 공정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도 좀 더 사표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한테 일단 표를 한번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이 바로 이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좀 결선 투표제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워낙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싫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1차로는 국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로 최종 1, 2위 후보가 겨루게끔 하는 것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도 좀 더 들어맞는 상황이 이번 대선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율이 41%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1%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절반의 지지도 사실은 받지 못한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이런 굉장히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다당제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정의당이 발의하는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심상정 뽑으면 윤석열 된다라거나 우리가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서 정의당 말고 민주당을 뽑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자의 예시는 좀 다르지 않아요? 뭐 표 맡겨놨나 싶어요, 저는. 아, 맞아요. 사실 짜증나죠. 네, 34년 동안 두 당만 번갈아서 집권을 해왔는데 이런 양당 중심 정치를 바꾸려면 근본적으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 정치의 일상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치개혁 사안이 또 있어요. 이 지구당 부활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당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류호정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사실 정당을 법적으로 중앙당과 특별시, 뭐 광역시도당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당들의 뭐 성남시위원회, 고양시위원회 이런 시위원회가 있지만 그건 이름만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지역위원회에도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좀 둘 수도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생활 정치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계를 포기해가면서 뭐 시의원을 도전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가 힘든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류호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 후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그것을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또 회계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이런 지구당 차원의 부활을 추진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가 다시 상당히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만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돈 얘기도 나왔는데 또 돈과 관련해서도 개혁해야 될 것도 있죠. 이 기탁금, 지금 청년 후보들이 정치에 도전하기에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 비용 보전 기준이라는 게 또 있는데 후보가 10%를 득표를 하면은 50%의 선거 운동 비용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15%를 득표하면 100%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무한정 100%는 아닙니다. 그 이제 선거구 따라서 그렇죠. 네, 정해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정해진 거 내에서 이제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보전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이 되고 있어요. 이 기탁금을 내야만 그 돈을 감당해야만 선거에 도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정의당 같은 정당은 10% 15% 넘기기가 지방선거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출마를 했다가 많이 빚을 지게 되고 또 이제 정치에 다시 도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관련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어떤 사안들이 얘기되는지를 말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안 할 순 없죠. 제가 이번에 정개특위 열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개특위가 구성된다는 그 합의문을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이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다로 끝이 나서 아니 이게 기타로 치부할 내용이야? 하면서 약간 화가 났었죠. 사실 이게 메인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위성정당 사과한다 해도 이런 데서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방식으로 그 후보 자격으로 그냥 사과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인 결정이었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안을 가지고 와서 진정성 있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했어야지.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사람 떠보는 것도 아니고 전 약간 좀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혹시 이제 어려우실 분들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두 장을 받습니다. 한 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 그럼 이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죠. 강민진, 장혜영, 류호정.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당의 정책을 보고 그 당을 지지한다면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또 배분을 하거든요. 그것이 비례대표 의원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개선을 해서 실제로 그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지분만큼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냐? 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 또한 비례대표용 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좀 꼼수를 부렸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실제 정개특위 안에는 기타로 되어 있고 그 기타 안에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느낌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정규에 끝난 것처럼 앞에서 그럴싸한 이야기만 하고 국민들 눈속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이 소수 정당한테 불공정하게 설계돼 있는 선거제도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거대 양당의 꼼수로 인해서 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들도 이 소수정당이 진입하기 어렵게 돼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입법부의 일원이 몇 명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은 300명이지만 이게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무슨 이렇게 10개명처럼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수에 대비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수가 300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되게 작은 거죠.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을 대변해서 의회를 통해서 뭔가 입법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의석수가 300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지금 지역구가 253개로 딱 고착화되어 있고 이 253명은 절대로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별로 예뻐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제를 위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현실성 있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최소한 좀 정당 득표율 수준에서 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제 이조차도 온갖 꼼수를 써가지고 지금의 지역구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이제 양당이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국회를 통해서 진짜 그때그때의 현안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뤄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나를 대변하는 나를 닮은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당 독점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손잡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법안들도 마구마구 추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는 그 선거제도 그리고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변화해서 만약에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은 만큼 그대로 공정하게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느끼는 효능감도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번외로 이번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하면서 이제 안으로 내놓았던 것들 중에 좀 웃긴 거 있는 거 알아요? 뭐였냐면 그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이걸 내놨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너무 꼼수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 21대 국회 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4선 연임 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 하고 쉬고 2번 하고 나면 이건 연임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왜 이렇게 수작을 부리나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냥 3선 제한, 4선 제한 하면 진정성이라도 있을 텐데 이런 조건을 막 다네요. 그러게요. 아니 참 그러면서 굉장히 뭐 선심이나 쓰듯이 이제 자당의 실책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누가 믿냐고요. 다시 없애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꼭 민주당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물론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삼성전자 그 국정감사를 할 때 녹취록을 국정감사장에서 풀었는데 제가 직접 녹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풀고 그런 자료를 풀고 기술 탈취에 대해서 삼성을 질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국민 정서를 갖고 호도를 하면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면책 특권, 이름이 특권이다 보니까 되게 어떤 잘못된 권한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더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보호장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청취자분들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사실 어려운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또 이제 저희가 너무 막 일일이 설명을 드리게 돼서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우리 정의당이 왜 이렇게 정치개혁에 진심인지 정치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각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섭단체 때문이에요.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회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은 다 교섭단체 간 간사들끼리만 합의를 하니까 항상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우리는 소외가 되는 거죠. 20명을 만들든지 그 기준 20명이 기준인 그 기준 자체를 5명으로 낮추든지 저는 정의당을 꼭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발의한 법안을 훨씬 빠르게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투표로 응답해 주신 시민들이 10%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리는 국회 의석 중 300개 의석 중에 꼬작 6개, 2%만을 이제 받은 거예요. 10% 지지를 받았는데 2% 의석밖에 못 받은 거죠. 그때 개혁이 제대로 됐으면 사실 저희 의석이 2배 정도는 됐죠. 적어도 10명 있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요건은 충족되니까 저희 정책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도 너무 이 선거제도가 장벽이지만 이제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뭐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또 지금의 정치, 지금의 사회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이 의회에서 의석을 자기 몫만큼 받지 못하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자기 몫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은 꼭 어떤 정당 간의 일, 정치권의 일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골고루 공정하게 대변될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사실은 풀어야 되는 선결 과제라는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거 때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한 표가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몇몇 선택지 이외에는 사실상 훨씬 더 적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 한 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의 이해관계, 나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당 중심의 뭐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투표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없는 이제 이런 종류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의의 전당에서 제대로 표출될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생생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의당 같은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당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 중에 하나로 뽑고 있다는 점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네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 한 방송이 이제 4회차인데 이때까지 한 방송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이렇게 설명이 많은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출연하신 분들 소감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페미니즘 의제를 좀 주로 다뤄왔는데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들끼리만 예능하는 거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처럼 여성들끼리 뭐 이런 정치개혁 의제도 하는 거 듣고 싶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만족스러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작년에 이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정의당이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큰 정당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의당이 욕심이 많다. 의석수 챙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때까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욕심을 부리고 부당하게 소수정당 몫까지 빼앗아가면서 위성정당까지 만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 오려 했던 본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당을 상대로 욕심이 많다라고 이제 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럽기도 하고 이 우리 사회에서 힘의 차이가 이렇게 작은 당을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정의당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권력을 갖고 욕심을 가져야지만 정의당이 대변하는 노동자, 서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권력을 가지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2020년 초에 저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상정 당시 의원님이 들어가셨던 정개특위 이거 통과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장을 차렸었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총선 후보로서 그 농성장을 다른 청년들하고 지금 옆에 계신 강민진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공교롭게 뭐 우리공화당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인가요? 하도 당명들을 바꿔대니까 그때 당명이 정확히 뭐였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극우 내지는 보수 지지자분들이 국회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저희를 정말
집단 린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강민진 대표 머리 뜯겼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머리 뜯기고 뭐 침 맞고 욕설 듣고 했던 자리에 이제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또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그 와중에 막 흔들리면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당했었던 폭행들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분들 중에서 슬펐던 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손잡고 데리고 온 손자 손녀분들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정말 막말하고 이제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혹독한 일을 겪었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잘 대변하고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되게 억울하면서 슬프면서 그런 온갖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가만히 저를 들여다봤던 거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진심으로 미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런 정치 상황을 겪게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픈지 미우면 나는 정치는 못하겠고 슬프면 계속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미움보다는 슬픔이 훨씬 컸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숙명이 정의당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막 엄청 숙연해지는데요. 네. 갑자기. 오늘 방송도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라이트한 주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희는 언제나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팟빵 그리고 이메일 contents유호정.com이 열려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 투표제.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지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유권자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정개특위는 5월 29일까지인데요. 선거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